어, 이제 유튜버를 시작해 볼 건데, 이게 어떤 콘텐츠냐면, 밤마다 한 15분씩 책을 읽어드리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자시고, 이제 그런 콘텐츠인데, 오늘 처음 읽어드릴 책은 복지의 원리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좀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12쪽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기부터 끝까지 128쪽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그 뒤가 제가 국민연금도 읽었고, 그 뒤가 그 뒷부분이 퇴직연금이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 퇴직연금부터는 두 번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두절미하고 복지의 원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건강보험제도를 골간으로 한다. 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에 연원을 두고 있다.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탄생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1962년 시정연설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기본정책으로 공표하고 7월 28일 내각 수반에게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를 보낸다. 이 지시각서에서 박정희는 1.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생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복지국가를 조속히 이룩함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임. 2. 국민, 기업주,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연대적으로 국민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경제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을 천명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연구 발전시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63년 12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의료보험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원조도 받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의료보험 제도가 바로 실시되기는 어려웠다. 산재보험만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고 의료보험법은 임의 가입만 허용해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었다. 연평균 10% 가까운 고속 경제성장이 한창이던 1977년 마침내 의료보험 제도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부터 강제 적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는 영국이나 북유럽처럼 국영 의료 서비스가 아닌 1963년 의료보험법의 설계대로 사회보험으로 시작되었다. 또 독일과 일본처럼 조합주의 방식을 채택해 큰 기업은 독자적인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고 작은 기업들은 업종별로 모여 의료보험 조합을 결성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의료보험료 납부가 부담이긴 했지만 의료보험을 기업복지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에 큰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기업별 의료보험은 우수한 노동력을 끌어들이고 근로자의 조직 충성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기업 내에 적립하는 의료보험 기금은 은행 대출금의 담보 역할도 했다. 조합주의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었다. 정부는 기업의 순응도가 높은 조합주의 방식을 통해 1988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에게까지 의료보험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었다. 문제는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민, 자영자, 그리고 5인 이하 영세 사업자의 근로자들이었다. 따라서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시군구 단위 지역별로 의료보험 조합을 결성하게 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보험료 수입의 50%를 국고 보조하여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강남구 조합, 한평군 조합하는 식으로 도시지역에 135개, 농어촌 지역에 92개 조합이 만들어졌다. 기존 직장 조합이 145개였고 공무원이 따로 조합을 결성하고 있었기에 총 373개의 의료보험 조합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조합주의는 의료보험의 도입을 용이하게 했으나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조합주의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었다. 둘째, 부자조합과 가난한 조합의 양극화 문제였다. 직장조합, 특히 대기업 조합은 의료보험료 수입이 많고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노인, 은퇴자, 실직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영자들이 많은 지역조합은 보험료 수입이 적고 지출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직장조합은 보험료율이 낮아도 기금이 쌓여가고 지역조합은 보험료율이 높아도 늘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었다. 직장조합은 재정이 풍부하기에 보험급여 확대를 바랐지만 가난한 조합에서는 급여가 인상되면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이 명약관하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가난한 조합을 의식해 보험급여를 인상할 수가 없었고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 해결 대안으로 모든 국민을 하나의 의료보험 조합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주의가 제기되었다.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부자 조합의 기금과 흑자를 가난한 조합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쓸 요량이었다. 기업가 기업노조는 당연히 반대했다. 기업별 의료보험 조합에 쌓여있는 기금은 사유재산권이기에 다른 조합의 적자 보전에 써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이를 의식한 김영삼 정부는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시 기업의료보험조합을 제외한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을 결합시키는 데 1단계 통합을 단행했다. 뒤이은 김대중 정부는 노조와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해 145개 직장의료보험조합도 통합시켜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켰다. 건강보험기금 통합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사유였다. 그러나 2002년 6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보험 통합은 완성되었다. 통합 이후 가난한 조합 문제가 사라지자 건강보험공단은 꾸준히 보험료와 급여를 인상해 의료보장을 확대해왔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자를 위해서는 의료급여를 확대 제공해 전국민이 의료보장 혜택을 누리게 했다. 그 결과 표 4-2에서 보듯이 스웨덴, 영국, 독일을 포함해 OECD의 그 어떤 복지국가도 건강 관련 성과가 가장 우수한 국가가 되었다. 5가지 핵심 지표 중 평균 수명 65세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 치매 유병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케어,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 사전에 진료비가 확정되는 인두제, 총액 예산제, 포괄수가제가 아니고 사후의 진료 행위의 난이도와 수에 따라 진료비가 정해지는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한국의 의료인들은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선다. 진료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통제내니 서비스의 양을 늘리고자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진 시민들 또한 과도할 정도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 의료인의 과잉 진료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나자 한국은 세계에서 의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병원을 찾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1위인 국가다. 표 4-1을 보면 2017년 국민 1명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는 16.6회에 달해 OECD 평균인 7.1회보다 2.3배 높다. 환자 1인당 입원 일수 또한 한국은 18.5일로 OECD 평균 8.2일에 비해 2.3배 높아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잉 의료 소비라 할 만큼 병원에 자주 가기에 우리의 건강 지표가 우수하게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연 16.6회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스웨덴 국민은 단 2.8회만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스웨덴은 우리의 버금가는 보건의료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느낀다. 물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가가 필수 의료로 인정한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수가의 70%에서 80% 비용을 보험 처리해준다. 암과 같은 중증 치료는 95%까지 보험 처리해준다.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와 같은 진료 항목을 급여 항목이라고 한다. 그러나 1인실 같은 상급 병상료나 미용 성형 같은 필수 의료가 아닌 항목에는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해주지도 않는다.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를 비급여 항목이라고 한다. 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쌓이게 되고 여기에 비급여 항목
처치를 많이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크게 증가한다. 그 결과 한국은 그림 4-에서 보듯 OECD 국가 중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경감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웬만한 비급여 항목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바꾸고 이 신규 급여 항목의 수가를 낮추고자 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방안이다. 정부 추산으로 2022년까지 30.6조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비급여 항목 해소를 위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둘째, 의학적 필요와는 무관하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의 해소. 셋째,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대폭 하향 조정해 이를 초과한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환불하여 개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실행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62.6%에서 70%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이 급여화에는 예비급여도 포함된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의료지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단 예비급여로 전환시킨다. 단 본인 부담금이 20%인 정규급여와는 달리 50%, 70%, 90%의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비급여일 때는 의사와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했지만 예비급여만 돼도 사실상 국가가 급여 항목별로 수가를 책정하게 된다.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이유다. 수가, 즉 단가는 보통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급여화가 단행되면 국가 전체 수준에서 의료비 통제 효과가 기대된다. 문재인 케어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런데 전면 급여화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첫째, 정부가 확실하게 급여 항목의 수가를 낮추고 두 번째, 의료인이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 행위를 못하게 하고 세 번째,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네 번째,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해 검사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새롭게 편입되는 급여 항목의 단가를 시장가에 근접하게 책정하면 급여화로 인한 의료비 경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대신에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의료 수요가 커져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자주 병원에 가고 더 오래 입원할 것이다. 게다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을 모두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면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 비용 부담이 0이 된다. 집에서 밥 먹고 요양하는 것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더 저렴해지면 이른바 사회적 입원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의사와 병원 역시 정부 통제로 낮아진 단가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늘려 수입 총액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고가의 최신 의료기술, 신약의 사용 등으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늘릴 것이다. 요컨대 병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만 진료하도록 강제 혹은 유인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가 어렵다. 즉, 건강보험공단 급여 지출분의 나누기 전체 의료비 지출이라는 수식어에서 분자인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아무리 늘어도 비급여 지출 또한 늘기 때문에 부모의 전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늘 제자리 걸음이 된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2016년까지 29조 원을 건강보험에 추가로 지출했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다. 문재인 케어가 환자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의료 과용은 지금보다 더해질 것이고 이는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는 더 크게 증폭될 것이다. 2017년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41%가 쓰였다. 앞으로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50년에는 35.3%에 달성하게 된다. 가만히 둬도 전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과잉 소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케어를 보완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문재인 케어의 정신에 입각해 비급여 신의료 기술과 신약 중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필수 의료는 전부 급여화하되 일본과 같이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비급여가 포함된 의료 행위로 발생한 모든 의료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필수 의료인 급여 항목만 가지고 검사를 하고 처치하게 유도해야 한다. 둘째, 혼합진료가 금지되어 급여 항목만 가지고 진료를 하더라도 필수 의료의 과잉 문제는 그대로 남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소가제나 총액예산제 등으로 바꾸어서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3대 비급여, 즉 상급 병실, 선택진료, 간병비는 필수 의료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급여화하는 것은 되돌려야 한다. 당장은 의료비 지출을 낼지 모르나 향후 고령화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커지면 비필수 의료에 대한 급여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필수 의료가 아닌 부분의 의료비는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민간 의료보험에서 담당하게 해야 한다.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분명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전면 급여화에 발맞춰 수요자인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감기 등 경증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본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동네 의원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해 작은 병원에는 대형 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국민들의 반발로 상급병원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지 못한다면 본인 부담금 상한을 낮춰서는 안 된다. 본인 부담금만이 의료 서비스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한국 복지국가는 늦게 성장했고 아직도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의료 보장만큼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방비의 2배, 전체 사회 지출의 40%를 사용할 만큼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보장의 중초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도 그 어떤 다른 사회보장 제도보다 높다. 건강보험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간판 프로그램이다. 그동안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단계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 이용률이 과잉이라 할 정도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아직도 낮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이제 보장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고민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 대한민국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단행한 의료통합에 버금가는 큰 개혁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운동가들은 유럽 복지국가의 보장률 80%, 즉 전체 진료비에서 공적으로 지급되는 의료비 비중이 80%가 되게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그 첫 단계다. 그러나 보장률 80%는 공적 급여 확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스웨덴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보장률 공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의료비 지출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즉,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통제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장률 공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공적 의료비 지출만을 늘려서 보장률을 높인 게 아니다. 단적인 예가 국영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당연히 급여 항목으로만 검사하고 치료한다. 과잉 진료가 유발되지 않는다.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의 문지기 역할도 확실하다. 아무나 상급 종합병원에 가지 못한다. 오히려 과소진료와 긴 대기시간이 늘 문제가 된다. 문재인 케어가 지속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대한 개혁, 즉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 물론 인기 없는 개혁일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피할 수가 없는 선택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의료보험과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양재진 교수님의 복지의 원리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의 첫 번째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 퇴직연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